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말랑하게 읽어보는 시간, 말랑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방송을 들었는데 매번 오프닝이 똑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네. 6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오프닝 멘트가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고민을 얘기하면서 시작해야지 하고 왔어요. 아, 오프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그쵸. 말랑말랑도 있고. 주인님이 해주세요. 그쵸? 네, 저희 말랑드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어요. 와. 늘 똑같은 멘트로 시작하는 말랑들을 재밌게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써주셨던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되게 좋았던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좋았던 거. 저희 되게 정성스러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매번 그 루나칠사님 네. 올라오면 항상 제일 먼저 댓글 남겨주세요. 아, 전에 중남미 우리 그 네. 좌절된 볼리비아 산업화 프로젝트 네네. 방송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중남미는 복잡하고 독특한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근래에까지 생경한 곳이어서 세계사를 배울 때도 많이 배제되거나 몇 페이지 안 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더 값지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네, 감동의 감사합니다. 댓글이네요. 진짜 매번 막 올라오자마자 업데이트 되었네요. 와 신나라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 자작은 아니라는 점 저희 네. 한번 밝혀주고 예전에 제가 이런 같은 팟캐스트 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거기에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좋게 글을 남겼더니 모두 자작이냐며. 자작하고. 진짜 속상해. 자작은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한 댓글이네요. 네. 저는 이제 김지랭 님이 이제 후원을 좀 여러 번 해주셨어요. 맞아요. 와. 네. 근데 이제 대단.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후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미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책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막 책 추천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또 목수정 작가님이 낭독하는 네, 팟캐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루나 지사님이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쵸? 네, 저자가 직접 낭독해주는 르디플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약간 새롭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르디플로 팟캐스트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미. 그쵸. 프랑스는 낭독을. 이제 그냥 온라인 들어가면 아예 다 읽어주더라고요. 뭐 저자가 직접 읽는 거는 또 다른 그게 있다고요? 아 모르겠어요. 저자가 읽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낭독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 좋은 나오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말랑드의 한 코너 정도로 해서 네, 너무 좋네요. 저자가 저번에 이제 읽어주는 한국 르디플로. 오셨을 때 강연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뭔가 강연은 아니지만 아무튼 잘 들었어요. 네, 앞으로도 저희 말랑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댓글 열심히 달게요. 너무 댓글 안 달았는데 고니님이 항상 달아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대댓글. 이제 네 대댓글 아, 혹은 그쵸 제가 답글 많이 또 달게요. 여러분들과 점점 더 많이 소통하는 말랑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4분을 추첨해서 에코백을 선물로 보내드렸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앞으로 말랑드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말랑드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바로 뭘까요? 네. 그 이번 호 르몽드 디플로마틱
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책 중에 그 두루미 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비건 세상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추첨해서 그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되게 다른 출판사 말씀하실 듯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랑대 한주님께서 운영하시는 두루미 출판사에서 나온 비건 세상 만들기라는 책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5월호 기사로 오늘은 발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는 한주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오셨죠? 코로나 얘기를 계속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제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웨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기사를 다뤄보려고 해요. 이 기사는 비올렛 고아랑이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쓴 글이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지금 현재 상황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낸 그런 글이에요. 일단은 현재 코로나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2020년 5월 12일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세계 감염자가 426만 9,200명, 그리고 사망자가 28만 7,513명이고 지금 한국에서는 감염자가 1,936명, 그리고 사망자는 258명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연휴가 끝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방침이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역시 아시다시피 다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이태원에 그 기간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은 뭐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아무튼 또 약간 다시 긴장 상태가 되고 있죠. 또 지금 1982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됐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택 그 방문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런데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는 스웨덴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올해 초 정도에는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거리에 뭐 이런 문구가 붙은 포스터가 있었대요.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만끽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과는 많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힘들게 이런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그런 포스터겠죠. 네. 뭐 지난번에 저희 다뤘던 영국도 이제 그 집단 면역 실험을 했을 때 다른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과 이제 비슷한 감정이겠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좀 느슨한 그런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 조금씩 대응도 좀 바뀌어졌어요. 그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3월 29일부터는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재택근무, 뭐 고등학교, 대학교의 원격 학습이 장려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학교나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기관들은 이제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됐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도 지금 쉬고 또 이번에 또 연기됐죠. 지금 네, 맞아요. 그 연기되고 또 뭐 스포츠센터 같은 곳도 이제 막 몇 주간 닫고 도서관도 닫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근데 스웨덴은 그런 식의 대처는 이제 안 했죠.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 하면은 북유럽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북유럽 국가의 어떤 뭐 정책이라던가 뭐 이 생각은 우리와 좀 많이 다르다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북유럽 국가가 다 이런 걸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핀란드 정부 같은 경우는 1월 29일에 첫 환자가 생기고 2달 뒤부터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초중고 대학을 폐쇄하고 온라인 뭐 온라인 이제 원격 교육으로 이제 바꾸고 또 국경도 폐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또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면서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등을 이제 폐쇄를 했죠. 국경도 폐쇄하고
하지만 이제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스웨덴만 다르냐? 이건 뭐 북유럽 국가의 특성도 아닌 것 같고 스웨덴만 왜 다르냐고 했을 때 뭐 이 르디플로 기사에서는 뭐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의료 민영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어떤 예산 부족이나 뭐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를 잠깐 지적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북유럽 국가랑 스웨덴의 그 대처가.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결과는 스웨덴 인구는 이제 1,00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3,256명. 또 핀란드는 554만 명 중에 뭐 271명만 사망을 했고 또 노르웨이는 542만 명 중에 224명. 그래서 뭐 인구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사망자 수를 뭐 인구 대비로 해봐도 이제 스웨덴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겨레 기사에서 왜 스웨덴만 이러냐 이런 거를 다룬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웨덴의 어떤 높은 시민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은 시민은 그거를 필요하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 신뢰하는 그 정도가 높고 또 이제 정부는 시민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뭐 모든 방면에서 행동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 신뢰가 있대요. 그게 어떤 일단 바탕이 되었고 또 이제 뭐 또 하나 지적하는 거로는 어떤 스웨덴은 200년간 전쟁을 겪지 않은 유일한 북유럽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국으로 뭐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유지했고 하지만 뭐 덴마크, 노르웨이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의 점령을 당했었죠. 핀란드는 소련과 전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적 뭐랄까 인식이 이제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에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200년간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뭐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뭐 한번 뭐 생각해 볼 지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시민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 이제 신뢰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그 예로 4월 1일 스웨덴 보건복지부는 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칙은 스웨덴 사회에 평소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각자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이러기만 해도 저녁 약속 취소하고 뭐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또 이제 뭐 공공장소에서 각자 거리를 유지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또 익숙한 문화기도 하고 뭐 예전에 뭐 무슨 버스 정류장에서 뭐 엄청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진짜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계속 어떤 좀 더 전보다는 강력하다 할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강조한다던가 이런 이제 조치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를 폐쇄한다거나 뭐 아까 원격 교육을 장려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조치는 이제 취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 헌법이 보장하는 국내외 이동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인용한 TT 메슨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훗날 오늘을 되돌아볼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마치기는 하는데 기자의 그 태도는 어쨌든 여기에 좀 경고를 주고 싶은 거죠. 아무리 그런 자유가 뭐 헌법에 보장돼 있다거나 뭐
보장돼 있다고 해도 이제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뭐 스웨덴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한다기보다 어쨌든 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뭐 따르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말은 뭐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사실 또 질문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건희님이 발제하실 그 일본의 상황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일본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본은 좀 개인의 어떤 제목이 뭐였죠? 개인의 탓을 뭐 제일 잘하는 뭐 일본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 개인의 탓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웨덴의 경우도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강조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행동을 조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면 이제 그 일본이 취하는 그런 태도와 같아 보이는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스웨덴은 되게 독특하네요. 그 영국처럼 집단 면역을 막 내세워서 네. 방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고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책임에 맡기는 네. 그런 정책인데 사실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딱 보기에는. 근데 사망자 수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당연히 적지만 그 북유럽 안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스웨덴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뭐 사실 완전한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웨덴의 그 태도도 완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네, 계속 근데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이 왜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되게 성적으로 자유롭고 뭐 네. 그런 나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저를 왜 이끌었는지 스웨덴에서 그런 알고리즘이. 식으로 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랄까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하고 조금 다른가 보다라는 어떤 감 같은 게 있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알았어요. 조금 뭐랄까 더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사회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북유럽 국가들은 조금은 더 보수적인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도의 차이잖아요. 왜 뭐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네. 약간 정도를 봤을 때 조금 국가가 조금 더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 다른 북유럽 국가라고 한다면 스웨덴은 좀 더 개인의 자유에 맡겨주는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이번 코로나를 대처할 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냐, 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좀 그 대처하는 방식이 크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 그렇게 막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며 살진 않았지만 상당히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가 침해된 모습이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핸드폰으로 우리 막 다 추적한다고 하면은 네.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외국인들은. 근데 네, 네. 그렇게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돈독하다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행동해라라고 시민의 자유에 맡겨서 그게 잘 됐다면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수치지만 어쨌든 북유럽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 말 그대로 장려하고 좀 저는 이제 그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사실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분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유럽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뭔가 알아가는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아까 그 한겨레 기사를 다시 이제 인용을 하면 아까 첫 번째는 그 뭐 전쟁을 겪지 않아서 약간 스웨덴 특성상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이 계속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거든요. 중간에 한번 아닌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그 전통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떤 뭐 집합주의적 사고가 좀 내재돼 있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약간 비교를 하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이제 가져오면서 그 한겨레 기자가 스웨덴은 집합주의적 목표, 그러니까 뭐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공동체 차원의 이익이 뭐 더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이 목표가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시되는 어떤 삼민주의적 문화를 갖고 있다. 뭐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아, 집에 네.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뭐 폐쇄를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뭐 말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적어 놓은 거일 텐데 이제 좀 기본적으로 북유럽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 헷갈리네요. 조금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들긴 해요. 이 두 가지 네. 설명으로 뭔가 아 그렇구나 이제 명쾌하게 이제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좀 차이는 있구나라는 정도는 이제 좀 파악이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변 국가들은 정말 심각한 식민지를 받고 네.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들은 다 뭐 식민지도 그렇지만 전쟁도 겪었고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 차이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스웨덴과 나머지 뭐 핀란드라는 국가를 비교해서 전쟁의 경험이 이들을 이런 차이를 조금 이끌었다라고 했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하잖아요. 진짜 네, 전쟁을 그럼요. 겪느냐 안 겪느냐는. 맞아요. 그건 정말 그 국민성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국민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어렵네요. 너무 먼 나라기 때문에 딱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나 중국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처럼 이게 아 그렇지 약간 뭐 이렇게까지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좀 기사가 좀 짧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짧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목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어 봤는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럼 그게 자유인가?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책임이 따르면 그게 자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 그치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게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왜 우리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공짜는 없다. 근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자유라는 걸 되게 공짜처럼 누리고 살았는데 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쉽게 뭐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 정말 자유롭게 뭔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 비용을 누군가는 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딘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깨달아가는 시기일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누리고 살았던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타임이 오는 것 같아서 정말로는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걸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웨덴도 빠른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뭐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거고. 스웨덴은 그 집단 면역 실험을 한 건 아니죠? 이렇게 초기에는 그 방향으로 봉쇄를 하지 않은 게. 나갔던 것 같긴 해요. 음,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했다기보다 네. 어쨌든 그 자유랑 그 책임은 이제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제 네.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거냐부터 시작해서 또 어느 정도 무게를 줄 거냐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저는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스웨덴이 정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서 이렇게 봉쇄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방역 대처가 미흡했던 건지 사실 맞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맞아요. 진짜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자도 좀 맞을 네. 수도 있겠죠. 뭐 섞여 있겠죠. 근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 그래서 상황이, 이제 그죠? 그 이제 문제도 나왔잖아요. 어떤 네. 그 전쟁이 없으면서 맞아요. 위기 관리 뭐 능력이 능력이 좀- 이제 근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위기가 계속 안 오다 보면은 뭐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대비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그 원인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부에서 저희 스웨덴에 대한 스웨덴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사망자 수 3,000명이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워낙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4,633명.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엄청나죠. 많은 거. 왜냐면 네. 근데 중국은 숨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스웨덴이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009만 명. 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구 중에서 3,000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숫자. 그래서 근데 또 기사를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봉쇄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배경 자체는 사실 충분히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유를 네. 존중한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경험 같은 것도 네, 좀 위기 관리 부족했던? 시스템이 네. 조금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 네. 접해보는.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대한 기사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5월호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네, 그 기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